10월 23일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10시 30분부터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이 시간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은 알려진 것만 11가지고 그것이 크게 대별을 하면 딸의 대학 입학과 관계되는 여러 사문서, 공문서,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문서,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공문서, 표창장 등을 위조, 행사한 혐의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관여해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한 그런 부분, 그리고 범죄 증거 인멸을 한 이런 부분,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미 오촌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될 때에 그 조범동 씨의 구속영장의 주요 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3가지 사실이 이미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무렵에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국회의원이 그 구속영장에 공범이라는 표시가 없는데요 이러더라고. 구속영장에 예를 들면 A와 B가 공범이니까 뭐 이랬다. 그래야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떻게 표시인가 하니까 조범동과 정경심이 의논하여 상의하여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게 공범입니다. 그게 3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범인 조범동이 이미 정 교수의 11가지 중에 주요한 3가지 부분으로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에 있어서 정 교수는 구속되고도 차고 넘칠 만한 범죄 사실이 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조건으로서는 1.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거 부정이다. 이 사람을 풀어놓고 재판을 받든지 하면 불출석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단서가 있어요. 5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면 구속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는 일정하다고 봐야 되죠. 정 교수 경우에. 둘째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정 교수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현저합니다. 검찰의 그 조사 동향을 보면 11가지 범죄 사실 중에 단 한 가지도 인정한 게 없어요. 전부 부인했어. 전부 부인해서 한 경우는 어찌 되느냐.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참고인 증인 등과 자기의 진술에 맞추어서 이것을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그것 자체로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100%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도주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도주 도망 우려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가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인멸도 하고 이런데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외국으로 도피한다든지 이럴 위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정경심 씨 사건의 경우에 도주 우려도 일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구속사유 중에는 1억 이상의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속한다. 이런 내규가 있어요. 그러면 11가지 범죄 사실 중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한 부분이 약 1억 6천만 원이 있는 것이 이 범죄 사실이 표시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원 내규에 의하더라도 그걸 피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70조에는 위의 모든 사유와 곁들여서 구속할 때는 사건의 중대성과 그리고 피해자와 참고인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구속하지 않았을 때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 본인이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들을 불구속을 했을 때 재판 진행 중에 언제든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건의 중대성은 예를 들면 1억짜리 사건과 100만 원짜리 사건을 비교해서 금액이 이러니까 중대하다.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사기 사건도
100만 원 사기 사건도 그 범죄질이 악질이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이런 것이면 그것도 중대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경심 씨의 일련의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 부인으로서 그 품격을 생각하더라도 또 사회적 충격을 생각하더라도 또 자녀의 입학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 이렇게 해서 전국의 대학 입학생활까지는 학부모들을 좌절케 한, 이걸 생각하면 이 사건은 중대한 사건에 속하고 어느 모로 보나 이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일 제 경험과 제 식견으로 이 경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늘의 조화가 없이는, 저 하늘의 조화가 없이는 이게 영장이 기각될 수 없는 일이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하늘의 조화가 있어서 기각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기각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차례는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씨입니다. 금년 초부터 그가 이 법무장관으로 입각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다는 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서 봄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법무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무렵에 본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부형 인간이라고 했어요. 정부형 인간.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싫고 장관을 하겠는데 그 공개적으로 그 말 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문 대통령하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구나. 만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정부형 인간입니다 하고 공개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압박으로 들리고, 그렇다면 이거 아주 식은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렵부터 조국은 절대 강요로 국무위원으로 임명돼서는 아니 된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가 90년대 초부터 남조선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폭력으로라도 이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산호맹의 핵심 간부로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그와 관련된 무수한 글을 쓴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유죄, 징역살이를 한 사람. 지금 와가지고 나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그 폭력혁명을 찬양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의 책임자인 법무장관의 이런 산호맹 관련자, 그리고 이걸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느냐. 제가 소리 높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별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이 사람은 민정수석 2년 하는 동안에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중도 낙마하고 16명이 국회에서 이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불실 검증을 했어요. 그 앞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한두 사람 낙마로 민정수석이 다 그만뒀고 민정수석 임기가 1년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 책임이 크고 검증이 어렵다는 뜻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 태연하고 뭐 대통령으로 뭐 비호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 자리 지켰는데 이 국민에게 이건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그는 그 휘하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그만두고 많은 폭로를 한 것 중에 많은 폭로를 오늘 시간상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환경부 산하 국영기업의 임직원을 임기가 끝나지 않은데도 불법적으로 솎아내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낙하산을 불법적이라는 것은 이게 면접의 시험지 뭐 요령 이걸 미리 다 가르쳐 줘 가지고 채용한, 그렇게 해서 이게 직권남용이 현저하다고 이게 폭로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동부지검은 수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환경장관 김은경, 청와대 인사수석 밑에 인사비서관 조몽가 하는 여성비서관, 이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하고 민정수석 비서실장은 무혐의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불러서 조사했다는 흔적이 없어. 김태우 수사관이 그냥 경로해가지고 이럴 수 없다.
검찰이 외압을 받는 건 이해하지만 말이지 이게 왕초가 민정수석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진행형이야. 그렇다면 그 사건의 조국 민정수석 조국 씨는 이미 피의자가 돼 있어. 이런 사유로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도 그 소용돌이 속에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이제 청문회 국면에 들어가고 하늘 땅땅땅땅 예? 이렇게 엄청난 부정 비리가 드러나고 드디어 부인은 이게 법정에 서게 될 운명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간의 얘기 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국 씨 경우에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에 표기되어 있는 그 사실 그 전부에 공동정범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둘이서 말을 맞추고 인원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그 사실에 대해서 관여하는 흔적이 직간접으로 역력하면 그건 다 공동정범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영장심실 심사를 받는 정경심 씨 피의 사실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는 이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인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수익이 있고를 일정 기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셀프 청문회에서 조국 그 후보자가 나와가 한 말이 이런 블라인드 이게 투자였기 때문에 그런 계약 조건 때문에 제 처나 저가 이것이 미주알 고주알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거는 그 청문회 전전날 투자 계약서를 그때 허위로 작성을 해가 그 문구를 넣었다. 이건 당사자에게 이거 공개 안 한다 하는 건 문구를 넣어가 그 문구를 넣어가 허위로 작성된 걸 이게 청문회장에서 장관 후보자가 이걸 쳐들고 이게 자기 배우자와 자기는 이걸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조국 씨 구속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피해 사실 플러스 동부지검에서 조사했던 사실 플러스 그 외에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여러 부정 비리에 대해서 폭로한 게 많아요. 나는 검찰이 이걸 광범위하게 이미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는 필연적으로 구속된다. 끝으로 오늘 출두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 씨는 아마 뇌종양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걸 아마 진단서를 제출할 모양인데 이건 이렇습니다. 구속 당시에 그 구속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그런 병이라면 그건 불가피하지만 그러지 않고 본인의 발로 걸어서 나왔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법원이 면밀하게 볼 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형외과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검찰이 이걸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이 당장의 구속을 감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앞에 많은 이유가 있는 이상 그의 구속은 필연적이다. 우리 모두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